네, 안녕하세요. 역사학자 심용환입니다. 혐오와 왜곡, 감정싸움 없이 한국사를 이야기하는 법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쓴 책이지만 지금 제목 보면서 읽었어요. 좀 제목이 길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역사라는 지식을 잘 활용하는 나라라기보다는 역사를 왜곡해서 그 왜곡된 힘으로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문화가 오랫동안 편만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좀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여전히 최근에 또 새로운 형태로서 역사 왜곡 논쟁 혹은 그런 어떤 역사 왜곡 논쟁을 빼더라도 기본적으로 역사 이야기할 때 자꾸 이렇게 편가르고 싸우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를 혐오하고 왜곡하고 이런 문화 현상이 너무 심해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방안으로 저희 책 좀 개정판을 내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일본 위안부 문제는 좀 힘든 주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일본 시사 잡지랑 뭐 간단하게 이렇게 아무튼 인터뷰 같은 걸 했었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를 꺼내면 상황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 책의 초판이었던 역사 토크가 나오는 당시에 말하는 대로라는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를 했었고 굉장히 사회적 반향이 뜨거웠었어요. 그래서 놀랄 정도로 관심이 많았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일본이 좀 사과하고 반성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입장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용수 할머니께서 이제 정의연과 충돌을 하는 사태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내에 이게 완전히 갈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본 위안부 문제가 지금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내에서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면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지금 비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참 이 이야기를 이어나간다는 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계속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1990년대 때 이 이야기가 수면에 터져 나오게 된 계기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화죠. 그래서 87년에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그 민주화의 결과 속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게 됐죠. 뭐 그 배경에는 여성학의 발전 같은 것들도 있었는데요. 여튼 그 이야기가 처음 나왔었을 때 그나마 좀 상황이 좋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일본도 역시 기존의 자민당 독주 체제가 무너지는 상태에서 호소카 총리 혹은 무라야마 총리 같이 개혁 정권 혹은 자민당 내에서도 개혁 세력들이 집권을 하거나 3인당 총리가 등장하고 이랬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또 일본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 국민의 상당수가 이 문제를 좀 좋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했었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절충안적 타협이 뭐냐면 책에도 나오지만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처럼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통치 이 전반에 대해서 일본의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사죄를 표명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두 번째는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기금으로 배상을 하는데 그 배상의 과정 속에서 총리의 서신이 담겨 있는 사과 문헌을 보낸다. 뭐 이런 식의 합의를 봤죠. 물론 합의는 굉장히 미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 제기를 했었던 사람들은 이것은 국가폭력의 문제인 거고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죄를 하고 배상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좀 완고한 입장이었었죠. 그러나 이제 그 당시 일본 정부의 입장과 상황을 본다면 일본이 어찌됐건 그 보수적인 세력들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일본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일본인 내부에서도 자국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피해받은 자국민에 대한 보상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해주는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튼간에 그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돌아보면 90년대 초반에는 이제 이런 양국 간의 나름의 협력 속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처음 터뜨렸고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책에 나오는 것처럼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 그리고 조금은 부족한 수준이긴 하지만 총리의 서신이 담긴 배보상 작업을 진행을 했었죠. 쉽게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쉽게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쉽게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일본 내 90년대 초반의 개혁적 분위기가 쉽게 수그러들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다시 자민당의 독주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많이 잊어먹었지만 고이즈미 그리고 아베로 이어지게 되는 일본의 보수 정권의 등장 그리고 그것에 발맞춰서 이제 굉장히 어떤 좀 이렇게 보수적이고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극우적 역사관이라는 게 굉장히 일본 내에서 많이 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대단한 성장을 보이고 경제 성장에서도 이 어떤 마치 삼성이 소니를 이기듯이 이 일본을 추격하는 형태가 되면서 그에 대한 거부감 속에서 결국 이제 혐한 현상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이 김학순 할머니에 의해서 폭로가 됐고 그 과정에 대해서 요시미 요시아키라는 일본의 이제 방위성을 드나들면서 일본 현대를 연구하던 특히 독가스 살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던 요시미 요시아키라는 학자가 이거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죠. 그래서 이제 요시미 요시아키가 방위성에서 이제 우리 책에 나왔었던 어떤 그 일본성에서의 조직적 개입을 다룬 문서들을 발굴해냅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이른 초기 때, 그러니까 91년에 이 이야기가 터지자마자 이미 92년, 93년 사이에 일본군 위안부 부분에 대해서 일본 군대의 일본 군과 일본 정부의 강제적인 동원이 진행됐다는 사실에 대한 일본 방위성이나 당시의 일본 정부의 문서들은 이미 그때 충분히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 단계는 결국은 김학순 할머니가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한 다음부터 상당수의 피해자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수십 명의 이 일본 위안부의 학대를 당하셨던 분들, 그리고 중국, 동남아시아, 또 이제 동남아시아에 거주했었던 네덜란드 사람 같은 서양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증언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두고 이제 역공격이 시작됐던 건 뭐냐면 이 증언이 오류가 많고 틀렸고 위안부는 굉장히 좀 편안하게 지냈고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식의 일본 구급파의 굉장한 공격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사람의 기억은 그 자체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고 또 다소간에 그 안에서 일본 위안부 활동을 하면서 어느 특정 부분에서 뭐 연애를 한다라든지 즐겁게 지내거나 이런 요소들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 수많은 할머니들의 증언들이 일치하는 바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강제동원이 됐고 속아서 왔고 이 노무동원이라고 생각해서 왔고 돈을 벌러 왔다가 이곳에 와서 완전히 삶이 뒤바뀌면서 엄청난 성적 착취와 학대를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어떤 모든 할머니들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증언이라는 것은 굉장한 어떤 신빙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편에서 이러한 증언이 발굴된 문서와 내용이 일치되는 걸 봤었을 때도 역시 그대로 일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증거가 있냐 없냐라는 말은 유치한 발언이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처음부터 문서적 증거가 나왔고 거기에 증언이 나왔고 문서와 증언이 일치하고 있고 수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가 또 매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냐 없냐의 부분에서 사실은 논할 가치가 없어요. 논할 가치가 없고 오히려 더 깊이 탐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부분을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그 부분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다가 전체를 없애고 나서 야 되게 알고 보니까 행복했어. 이런 식의 이제 지금 아주 그 나쁜 아주 그 의도화된 어떤 주장으로 왜곡을 해버리는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하루 없이 이제 반복적인 싸움을 쭉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증거가 있냐 증거가 없냐? 증거는 너무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보통 민족 문제로 생각했어요. 저 나쁜 일본 민족이 우리 조선의 여성들을 강탈해 갔다라고 하는 민족 대 민족의 싸움을 해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책에서 좀 자세히 써놨지만 내용을 보다 보면 이 당시에 이 일본군 위안부로 넘어갔던 여성들의 삶의 패턴이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가난한 계층들이라든지 혹은 가정의 불화가 심각한 집안이라든지 그리고 교육받고 싶어하는 열망. 지금은 여성 교육이 되지만 그때 안 됐으니까 이런 것처럼 한 사회가 구성되어 있었을 때 그 사회에서 열악한 구조 속에 내몰리는 하층 계급의 여성들이 대부분 일본인들의 어떤 그런 속여가는 거죠. 만주가면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지경에다 밀어 넣은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위안부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민족 갈등과 민족 억압의 문제긴 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따졌었을 땐 여성 문제고 인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동안 지난 30년간은 일본 너네가 우리한테 배상해. 그리고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되겠어라는 틀로 주로 왔다라면 사실은 지금 조금 더 넓은 견지에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본다라면 적어도 하나 분명한 건 1980년대 이후 국제법적 규범으로 봤었을 때 인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권에 반하는 어떤 죄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없고 그리고 어떤 그 법적인 영역에 공간적 제약도 안 받는다라는 식의 논의가 사실은 서구 사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또 그게 강제징용 문제까지 투영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피노체트라는 칠레의 독재자를 스페인 법정에서 기소를 하고 런던 경찰이 체포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한중일이 다 얽혀 있고
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우경화가 됐다라는 것이 일본이 지금 과거와 같은 군국주의 국가가 되겠다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본의 보수적이더라도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그룹이 있을 것이고, 또 일본 내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아시아 영내 평화를 지향하는 그룹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또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도 역시 인권과 여성을 중요시 여기는 그룹들이 사실은 연대하고 소통하고 이야기를 풀어간다라면, 그렇다면 이것이 과정상 힘들고 아프고 상처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서로 간의 혐한, 반중, 어떤 민족 혐오 현상, 그리고 어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무수한 감정 싸움을 안 겪을 수는 없지만, 한중일이 일본을 위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간다는 것은 한중일의 영내 사회적 갈등, 문화적 갈등, 국가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큰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뤄낸 것이 있고 이뤄내지 못한 것이 있는데, 계속 똑같은 지역적, 그러니까 싸움이 심해지다 보면 점점점 지역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만 계속 앞세우잖아요. 우리도 뭐 여자친구랑 혹은 부부싸움 할 때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이렇게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던 건데, 싸우다 보면 서로 서러운 것만 남게 되고 그거 갖고 끝까지 싸우게 되는데, 어쨌건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 교착 단계, 부작용, 문제들 분명히 있거든요.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거꾸로 악용이 된다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거리를 좀 둔 상태에서 다시 좀 새롭게 좀 재조정을 하면서 한중일의 어떤 영내 평화, 그리고 보편적 인권 가치의 달성이라는 좀 주제로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지금의 입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좀 넓게 보자. 계속 어떤 일본군에 의한 거의 뭐 성폭력으로만 진행됐던 비참한 여인네들의 사건,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 문제, 인권 문제, 동아시아 평화 문제 속에서 이 위치를 자리매김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책이다. 읽고 토론해야 된다. 읽고 합리적으로 대화하다 보면 감정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토론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끼리라도 최소한 타협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